어서 오세요. 저들의 부르른 막 인강장 띠리리리 그거 있잖아요. 네, 따라따라. 안녕하세요. 네. 어색한 듯 인사를 한다. 김민희 기자님, 어서 오세요. 비슷하죠? 예. 예, 이거 라디오에서 괜찮은데 TV에서 한번 했다가 개망신 당했습니다. 어디서요? 누가 뭐래요? 자꾸 성대모사 하라 그래서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막 했거든요. 네. 근데 라디오는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만 있으니까. 원래 그거잖아요. 이렇게 막 밝다가 갑자기 슬퍼지는 거가 포인트거든요. 인간극장은.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아픈데 막 이렇게 그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혜리 씨. 막 설거지를 막 하다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서기상 이렇게 눈물이 나니까 보는 순간 막 우리도 막 그럼 또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라디오로 듣던 드라마들도 생각나고 그쵸, 그러네요. 예. 예전엔 그랬잖아요. 여성 극장 같은 기구한 사랑 이야기들을 아침 11시 네. 그럴 때 드라마 라디오 맞아요. 극으로 듣고 그랬죠. 맞아요. 이게 라디오 연기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딕션도 좋아야 되고 그런 그 퍼즈라 그러죠. 그걸 되게 잘 살려야 되는. 라디오는 오디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우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재주인 것 같아요. 맞아. 그 생각난다. 저기 배우들이 가끔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험을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에는 같은 연기니까 별 차이 있겠어라고 달라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표현의 도구들을 빼앗긴 연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숨만. 그렇죠. 예. 배우자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만으로 모든 걸 표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신기하다고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성우. 자, 불 딱 들어오면 네. 대본 보면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기 목소리도 어른들이 내고 그렇죠. 맞아요. 자, 몸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네요. 예, 앞으로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털 것 컴백? 같아요. 예. 예. 턴다라는 표현 고급스럽네요. 얼른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훌훌이 들어가니까 훨씬 부드럽네요. 네네. 예. 그냥 턴다라고만 하기는 약간 좀 예. 신세대 용어 같기도 하고. 아차했어요. 어떻게 털었어? 어떻게 좀 나았어가 아니라. 예. 어떻게 털었어? 요즘은 어때? 완전 털었어. 처음부터 5점을 남기면서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그나저나 빨리 건강해지셔야 회식을 한번 진행할 텐데요. 도대체 김혜리 요정의 양은 어디까지인가? 아무도 파헤치지 못한 네. 저 때문에 못하나요? 지금 성시경 씨도 지금. 그렇군요. 저는 술이 점점 줄어서요. 다이어트 중에는 확실히 빨리 취해서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몸이 안 좋을 때 매일매일 먹고 일어나서 또 먹고 할 때는 몸이 계속 그렇게 안고 있다 그래야 되나? 네. 느낌이 좀 늦게 오고.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맥주 한 캔. 그러니까 좀만 빈속이니까 빨리 먹으면 확 기분이 좋아져서 맞아.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경제적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살도 덜 찌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 혈농도를 재지 말고 남들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는 그런 삶을. 알코올 중 혈농도를 재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너무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들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바탕과 그 용매와 밥에 국 말아 그렇죠. 국에다 밥 말아 먹는 그렇죠. 게 밥에 예. 국. 예.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네. 약간 이렇게 산티나는 비유는 제가 좀 잘합니다. 이해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니, 제가 원하던 걸 딱 집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방송이 점점 느시는데 네? DJ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음악도 좋아하시고 목소리도 좋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무슨 소리야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네. 이동진 기자님이 되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안 언급되나 했더니. 네. 아마 그 자리를 꿰차게 되신, 그걸 영화 프로로 해서 자리를 꿰차시면서 기자님이
어떻게 음악도시 게스트라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아유, 엄연히 영화 프로그램 있는데요, 따로. 아니요. 김혜리 기자님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은데.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예. 딴 데서 하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MBC FM에서. 그 노래를 부르실 기세. 응?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그게.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FM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도 급박하게 분명한 점은 예전에 그 영화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라디오가 정말 대세일 때의. 라디오 데이스. 예, 라디오 데이스죠. 근데 아직도 그 끈을, 네. 이 끈의 끝을 못 놓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중에 아니면 만드시는 분들? 만드시는 분들 중에. 라디오가 최고지. 라디오 물론 우리끼리는 최고죠. 근데 최고 인기의 매체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럼 라디오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게 분명히 좀 소박하게 있을 텐데, 계속 1등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인기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은 라디오를 안 하죠. 웬만한 사랑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수가 너무 적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을. 그거는 매일 진행하시는 DJ 경우에는 정말.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소녀시대가 있으면 좋겠고 계속 뭔가 그러니까 하긴 그런 신세대도 좀 나와주면 좋은데 좀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네. 조용한 따뜻한 만남을 좋아하는 물론 그런 자극적인 매체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네. 그런 콘텐츠가 없기도 하지만요. 네. 계속 좀 뭐라 그러나 막 좀 더 맞는 라디오스러운 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나가는 계속. 근데 그건 패착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는. 그게 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얘기하다가 제가 원했던 딱 패착. 근데 지금 이게 직접 하고 계신 입장에서 패착이란 말은 좀 센 단어니까 제가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구경꾼이니까. 예, 하여튼 김혜리 기자님은 제가 볼 땐 FM에 아주 필요한 다크호스가 아닌가. 일단은 비디오가 안 맞으니까. 왜요? 보이는 라디오 해도 돼요. 우리 금요일날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할까요? 원래 싫어하시지 않아요? 네, 김혜리 기자님 원샷. 에이, 저번에 김광진 씨 원샷 한번 했거든요. 봐요?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려주고 싶은데. 자, 오늘은 영화 캐릭터 언브레이커블 슈퍼 영웅 좀 이상하죠? 네, 슈퍼 히어로. 예, 슈퍼 히어로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웅을 우리나라 말로 영웅은 영웅 호걸. 우리나라도 홍길동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러면? 무슨 영웅? 아니 뭐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예. 말하자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철의 사나이와 유리 사나이라고 이 조합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캐릭터 이름은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한 데이빗이라는 남자와 그다음에 그 사무엘 L 잭슨이라는 배우 아시죠? 알죠. 예, 그 배우가 연기한 엘라이자라는 남자인데 네. 이제 이걸 제가 한 쌍으로 소개해드리려는 것은 한 사람은 슈퍼히어로이고 한 사람은 슈퍼 악당, 슈퍼 빌레인의 위치에 있는 캐릭터라서이기도 하고 한 사람은 왜 슈퍼맨의 별칭이 맨 오브 아이언이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맨 오브 아이언이라는 제목의 영화였던가 TV 영화였던가 중에 슈퍼맨 얘기예요. 결국은 보면. 네. 그래서 철의 사나이와 유리 사나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이상하다. 네. 이게 그냥 영어로 두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죠? 많잖아요. 네. if도 그렇고 knife도 그렇고 노래들 칼 이름 이상하잖아요. 예. 그죠? 보이스투맨의 I Make Love to You 이런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래 못 틀죠. 공중파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냥 슈퍼 히어로는 그냥 슈퍼 히어로 이렇게. 네. 아무튼 제가 이 영화를 오늘 갖고 온 까닭은요. 네. 사실 전에 제가 그 슈퍼히어로 얘기를 전혀 안 한 것도 아닌데. 엑스맨. 예, 그렇죠. 엑스맨을 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영화는 좀 독특한 점이 이런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말구유라든가 마국간이라든가 오병이어, 뭐 물고기, 떡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걸 정말 실제 이야기로 읽지만 그게 만약에
뭘 지시하는 말이 아니라 은유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모든 네. 설정들이 뭐 당나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는 그 만약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소재를 얻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의 비유라면 어떨까? 꼭 그렇게 하늘 나는 그렇죠. 거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과장한 캐리커처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된 영화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슈퍼히어로에 해당한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조금 더 세고 아니면 조금 더 잘 청력이 좋다든가. 그렇죠. 뭐. 실제로 하늘을 나는 마이클 조던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자기 능력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그 악당에 해당하는 현실의 인간들은 네. 어떻게 자기의 야심을 깨닫게 될까 살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풀어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M. 나잇 샤말란이라는 감독은 그 인도계 미국 감독인데요. 네.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영화는 식스센스라는 마찬가지로 브루스 윌리스가 등장했던 반전 영화의 대명사가 그렇죠. 돼버린 예. 그 1999년 작품이고요. 그 이후로도 그 계열로 읽힌 뭐 이 영화라든가 아니면 사인,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고 멜 깁슨이 네네. 아버지로 등장한 사인, 그다음에 빌리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분의 한 5번째 영화인 레이디 인 더 워터부터 갑자기 커리어가 급전직하를 해서 예. 그전까지는 굉장히 개성 있고 작가적인 역량이 있는 장르 영화 감독이 나왔다고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레이디 인 더 워터나 해프닝이나 특히 몇 해 전에 나왔던 작년인가 라스트 에어밴더라는 영화에 이르러서는 네. 그해 가장 나쁜 영화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분명히 개성은 보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평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심술궂은 비평가가 네. 라스트 에어밴더를 보고 나서 이 영화 캐스팅 물망에 올랐다가 결국 안 하게 된 배우들을 가리켜서 누구한테 비유했냐면 타이타닉호 표를 샀다가 놓쳐서 못한 승객들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렇군요. 예, 근데 아무튼 이 감독의 약간의 그 부침이 있는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언브레이커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침이 있다는 뜻은 부침 막걸리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네. 떠오르고 가라앉고의 의미겠죠. 예. 아니 갑자기 배가 고프니까요. 저는 네. 모든 게 저도요. 요즘에 심지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아닌데 막 그 음식을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항상 굶주려 있으니까 네. 다이어트를 하느라. 그러니까요. 지금 입으신 옷을 보면 쑥떡이 생각납니다. 그 절편 있죠? 네, 그 겉은 기름 발라서 매끈매끈하고 이렇게 맛있겠다, 딱딱한 거.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와서 우리 언브레이커블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은요? 존 C. 라일리의 Mr. Cellophane? 예, 셀로페인이요. 네. 그 시카고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어요.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고 뭐 르네 젤위거라든가 캐서린 제타 존스가 주연을 했었던 그렇죠. 영화죠. 근데 거기서 존 C. 라일리라는 배우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미스터 셀로페인이라는 건 우리가 셀로판 테이프라고 해서 투명한 테이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극중인물이 노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선곡은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무엘 L. 잭슨이 연기한 엘라이자 캐릭터가 미스터 글래스라고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미스터로 밀어붙여 보려고요. 오늘 노래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Mr. Cellophane, 네, 존 C. 라일리가 부른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존 C. 라일리의 Mr. Cellophane이라는
곡이었고요. 자, 줄거리를 일단 여쭤볼까요? 예, 이 영화는 1961년도라는 자막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M. 나잇 샤말란 감독은 자기가 이 나고 자란 필라델피아를 항상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역시 61년도 필라델피아 한 백화점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진통이 온 거예요. 아기를 낳았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아기를 낳는데 뒤늦게 달려온 의사한테 이제 아기 엄마가 물어봐요. 이렇게 갓난 아기가 원래 이렇게 심하게 우는 게 정상인가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받아서 이렇게 점검을 해본 다음에 의사가 혹시 아이를 떨어뜨리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보는 네. 사람이 싹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받아줬던 백화점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펄쩍 뛰죠. 네. 아, 절대 그런 적 없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자궁 안에서부터 팔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면 그 장면 자체에선 설명이 안 되지만 뒤로 가면 왜 이러냐면 이 아기는 엘라이자라는 아이고 그 아이는 이제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특정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막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만성 골다공증 같은 걸 갖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고 골절되고 뭐 어긋나고 금가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장면을 바꾸면은 앞에 그 프롤로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현재 시점에 어떤 열차간에 앉아 있는 한 백인 남자, 그 데이빗이라는 남자가 보여요.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하는 캐릭터고요. 이 남자가 혼자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옆자리에 좀 매력적인 여자가 앉으니까 슬그머니 자기 결혼 반지를 빼고 작업을 걸다가 여자가 이제 거절하고 가는 바람에 멍하니 앉아 있게 되죠. 초라하게. 근데 갑자기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 열차가 좀 진동이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컵도 많이 떨리고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상 그 굉음이나 이런 건 나지 않고 확 장면이 바뀌는데 곧이어서 우리는 이제 열차 탈선 사고가 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열차에 탔던 모든 사람이 백수십 명이 몰살을 당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혼자 이 데이빗만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난 데이빗이 정신을 차리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그 느낌을 이제 천천히 찍었어요. 영화가. 그 느낌이 다행이다, 축하한다 이런 분위기라기보다 약간 뭐랄까 그 유가족들의 원망과 다른 사람들의 유가족들의 원망과 그 괴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안 죽었지? 모두가 그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나서 이제 사후적으로 관객들은 데이빗의 사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데이빗이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를 결심하고 이제 뉴욕에서 새로운 직장 면접을 보고 돌아왔던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런 대형 사고에서 살아나면 왜 인생이 달리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다시 이제 이혼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고 워낙 아빠를 많이 따르던 어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빠에 대한 경외감이 더 커지는 거죠. 아빠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강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느 날 2부에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어느 날 MBC FM for you. 아마 궁금해서 아무 데도 못 가셨을 거예요. 자, 어느 날 건물에 들어갔다 자기 차로 돌아왔는데 그 창문 닦는 차창 닦는 브러쉬 있잖아요. 거기에 와이퍼에 봉투에 든 메모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살면서 알았던 기억이 있나요? 살면서 알았던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뭘 알아? 목적어가 어디나요? 그러니까 병을 알았던. 아팠던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라고 한 거예요. 이 메모를 보낸 사람은 바로 엘라이자, 장성한 엘라이자인데요. 지금 엘라이자는 미국 만화, 코믹스라고 하죠. 만화를 어떤 예술품으로 취급해서 사고 파는 그런 거 있죠. 전문가가 돼서 화랑의 주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 L. 잭슨의 이 엘라이자가 왜 이렇게 만화 전문가가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다치는 아이잖아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자폐 상태에 빠지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넌 지금 이렇게 항복하면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미끼로 만화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놀이터 벤치에 만화책을 매일 한 권씩 갖다 놓고 그걸 가지러 가게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는 만화
만화책의 전문가가 되고 나아가서 이 사람은 만화를 어떤 오락물이 아니라 왜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약간 만화 같은 형태로 벽화 같은 걸 남겼잖아요. 예. 그걸 예로 들면서 이거는 고대부터 인간이 역사를 쓰는 하나의 방식이고 만화를 잘 보면 그 안에 인류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엘라이자의 그간의 일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이상한 물음을 받고 나서부터 브루스 윌리스는 갑자기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직장에다 물어보죠. 제가 5년 동안 병가 쓴 적이 있나요? 없어. 네. 없으면서 그러니까 알았어 올려줄게 월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내한테도 당신 우리가 사귀고 사는 동안 내가 아팠던 기억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생각을 못해요. 근데 아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긴 있어요. 이 데이빗 캐릭터가. 기차 사고 전에. 예, 왜냐면 그건 뭐였냐면 대학교 때 풋볼 선수였던 거예요. 네. 근데 교통사고를 지금 아내가 된 그때 연인과 같이 당했는데 네. 그때 부상을 입어서 풋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다쳤네? 그렇죠, 다친 거죠. 근데 이게 영화가 뒤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점점 관객들이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아내의 직업이 물리치료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아내는 풋볼 선수라는 남자친구 직업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풋볼은 상당히 좀 뭐랄까 거친 스포츠잖아요. 상대를 더 다치게 할수록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남자친구의 직업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 남자가 다친 척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라이자가 던진 질문 때문에 데이빗은 점점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살려고 했던 자기 능력을 자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점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한 근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직업은 풋볼 스테디움에서 안전요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관중들을 검문할 때 살짝 부딪히면 이 사람이 저지르려고 하거나 저질렀던 악행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초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정말 영웅적 행위를 하나둘씩 하기에 되고 이러고, 그러면서 엘라이자의 견해에 점점 이렇게 설득이 되면서 친구가 되려고 하죠. 하지만 근데 그런 찰나에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넘을 수 없는 벽은 바로 노래 나가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추천곡은요? 두 번째 추천곡은 콜데츠라는 이걸 뭐라고 아카펠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들으시면 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네.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샌드맨 콜데츠입니다. 듣고 돌아올게요. Mr. Sandman, bring me a dream. Make him the cutest that I've ever seen. Give him two lips like roses and clover. 자, 콜데츠의 미스터 샌드맨이었습니다. 자, 네. 그래서요. 둘이 엘라이자와 데이빗이 만나면서 좀 친해질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그거를 직접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고요. 그럼 간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캐릭터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런 건가 보다라고 짐작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한 쌍의 캐릭터니까 둘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빗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영화의 기조를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세속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대면 왜 스파이더맨이 생계가 어려워서 피자 배달하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현실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야기의 평면 자체가 굉장히 리얼리티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등장하는 장면부터 그래요. 지난주에 이동진 선배하고 인디에어 얘기하실 때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방식이 영화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이 데이빗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열차 장면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여자한테 서툴게 수작 부리다 거절당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소개되잖아요. 사실은 주인공치고 그리고 영웅치고는 굉장히 이상하게 등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속세에 찌든 느낌이네요. 속세에 찌들었고 평범하고 좀 찌질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게 사실은 영화 성격하고도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초능력이라기보다 계속 긴가민가하는 초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신격화한 나머지 아빠 인정하세요. 아빠는 슈퍼히어로예요 하면서 집에 있던 총을 장전을 해서 아버지한테 겨누는 위험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빠 믿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쏴도 아빠 안 다치고 총알이 튕겨나올 거예요 하는데 이 부모는 브루스 윌리스와 그 아내는 식겁하는 거죠. 정말 쏠까봐. 그리고 정말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아버지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아이가 입을 정신적인 상처라는 것도 심각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왜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잔망스러운 아이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눈빛들도 좀 닮았고요. 여러 편의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시면. 근데 그 아들이 총을 겨누는 그 장면에서 관객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긴지 아닌지.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 예.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로 태어난 사람에게 소명이 무엇인가 이런 거죠. 네. 존재 이유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브루스 윌리스 그러니까 데이빗이 이런 말을 엘라이자한테 해요. 대화를 하다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슬픔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석연치 않은 느낌 같은 걸 갖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개운해져요. 그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슬픔이 사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라이자는 이렇게 이론화를 해요. 그거는 당신이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타고난 소명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슬픈 거다. 비애를 느꼈던 것이고 그렇게 운명에 맞춰서 살아가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엘라이자는 반대 경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있는 운명을 자꾸 피하려고 했던 케이스라고 보면 극 중에서 엘라이자의 경우에는 없는 운명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존재의 이유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수없이 자문했을 거 아니에요. 엘라이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결국 만화를 읽고 이러면서 어떤 그 세계관에 이르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한쪽 극단에 있다면 저 반대편 극단에 정반대의 존재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주의 섭리에 맞지 않겠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막 그런 이론적 얼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동기는 사실 이 질문을 물구나무서기를 시켜봐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질문이 성립을 해야만, 그러니까 양쪽 극단에 나와 반대인 사람이 존재를 해야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의 돌연변이나 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는 거를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은 반드시 슈퍼히어로여야만 하는 거예요. 엘라이자한테는. 거꾸로? 네, 그렇죠. 거꾸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존재 이유를 찾는다는 인간적인 고민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판타지적 고민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슈퍼히어로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걸로 다시 그로부터 그 대척점에 있는 슈퍼악당의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의식 속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언브레이커블이라는 영화는 모든 할리우드가 만들어 양산해낸 그 모든 슈퍼히어로물에 관한 연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슈퍼히어로 장르에 대한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은 그런 관습들도 많이 다뤄져요. 예를 들어서 악당에 두 가지가 있다. 몸으로 싸우는 전사형 악당이 있고 머리로 싸우는 악당이 있다. 자기는 아마 머리로 싸우는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엘라이자는 몸은 쓸모가 없으니까. 엘라이자가 조커를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한번 확 뒤어야지. 한번 전당대회를 해서.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이불은 이불이지. 자꾸 이유를 물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과하게 발달한 악당인 거죠.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슈퍼히어로와 슈퍼악당은 반드시 그 약점으로 통한다 이런 거랄까. 같은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킬레스라는 영웅이 옛날에 뒤꿈치만 화살에 뚫렸던. 근데 그것처럼 이제 당신 데이빗과 나는 물이 공통의 약점이다라고 이렇게 막 사례를 찾아서 막 입증을 해보이고 그러는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초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존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심리적인 징후에서 출발한 영화고요. 이거는 그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다른 영화하고도 공통된 특징이에요.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소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 중에 죽음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식스센스 경우에는 죽음을 부정한다거나. 네. 이것도 스포일러라고 저한테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언제적 얘기를. 그리고 이 언브레이커블의 경우에는 삶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한다는 거나 이것도 보편적인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같은 경우에는 멜 깁슨이 연기한 주인공이 아주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를 잃고 나서 신앙심을 잃어버린 목사로 나오거든요. 네.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거나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데 막 그게 슈퍼히어로로 등장하고 외계인으로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유령을 보는 아이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출발점은 다 이제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잠재의식에서 나온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괜찮았죠. 그 쪼코 만나야 정신 차린다고. 그게 왜 제가 예전에 안전지대 다마키코지라는 분이 공연하러 가다가 10,000명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오락하고 싶다고 집에 가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아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다 환불해주고 그 다음 공연이 더 빨리 매진된대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버릇이 나빠진 경우군요. 되게 어려운 아티스트인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인 그죠? 뭐 도덕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모든 그렇죠. 아티스트가 어쨌건.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유지해서 한 번의 공연에서 남들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그렇죠. 어떤 폭발력을 보여준다면 또 보고 제일 먼저 매진이 된대. 그럼 또 가장 좋은 상태에서만 공연하겠다는. 우리나라였으면 생명이 끝났겠죠. 저런 비도덕적인. 어쨌건 근데 그 후앙질베르토라고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보디가드 하시는 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아 진짜? 예. 공연 시작 뭐 2시간 된 후에 또 호텔에 있대요. 네. 아직 출발을 안 한 거야. 그리고 공연을 한 1시간 하다가 갑자기 명상에 빠진대요. 그럼 어떡해요? 40분 동안 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청중들은? 기다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다마키코지상이 듣고는 자식 좀 하는데 이렇게 너무 웃긴 거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오기가 생긴 거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독특하구나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오신 분이라 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어컨 절대 켜지 않는데 한여름에. 공연장에서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차에서. 그럼 정말 땀을 비 오도 틀리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창문을 조금만 열고 자기만 이렇게 바람을 쐰대요. 그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막 새벽 3시에 갑자기 스테이크를 시켜놓고 불러서 먹으라고. 그래서 먹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이런 되게 특이한 행동들. 채식주의자면 어떻게 경호원이. 경호원 완전 육식주의자예요. 어쨌건 다행히도. 그 얘기를 듣고 좀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조커가 에라이자를 보면 얼마나 귀여워하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 싸움이 안 되니까요. 그건 보통 사람보다 더 취급주의의 육신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진짜 그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봐도 하긴 뭐 저는 잭 니콜슨 킴 베아신저 나올 때 그렇죠. 최초의 배트맨이죠. 또 막 그건 설명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되게 만화 같고 개기스럽고 그냥. 그렇죠. 만화 캐릭터에 가까워. 히스레저가 한 건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메이크업 같은 것도 그 디자인이 달랐고 그러니까 번진 것 같은 그 찢어진 입을 분장할 때 히스레저는 번진 것처럼 정말 했지만 잭 니콜슨 경우에는 이렇게 그 무슨 패스트푸드점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구획 나눠서 색깔 칠하게 한 것처럼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 더 소름 끼치냐는 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아니, 그 연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글쎄, 그 캐릭터는 짭짭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마세요. 뭔지 아시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그 무엇이냐? 이게 사실 대충 이 웃기잖아요. 이렇게 대충 흉내내면. 아니 지금 좀 무서웠어요. 아 진짜로? 장난 아닌데요. 다음 선곡은 뭔가요? 후지어스의 굿바이 미스터 A라는 곡을 애써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를 놓지 못하셨군요. 네. 괜한 고집 때문에. 여기서 뭐 미세스로 넘어가도 괜찮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후지어스의 굿바이 미스터 A 듣고 들어옵니다.
자, 인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에는 지구를 지켜라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병구라는 캐릭터, 신하균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건강해져서 오실 거죠? 예, 반드시.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타루의 연애의 방식 띄워드리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오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